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오늘부터 문제풀이반을 이제 시작을 하게 됐는데, 기본적인 내용은 다 숙지를 조금, 그래도 숙지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 내용은 한번 우리가 또 기초 이론반에서 훑어본 사람도 있고요. 전반적인 내용을 지금 다 공부를 좀 하시고 이제 문제풀이반을 이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문제를 풀면서 기출문제를 풀면서 우리가 기초이론반 혹은 각자 또 개인적으로 또 공부를 하셨던 부분들 다시 한번 머릿속으로 정리를 좀 하고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왔던 출제가 됐던 문제들은 앞으로도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꼭 이해가 안 됐던 부분들 문제풀이반 풀이를 하면서 꼭 머릿속에 정리를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들어왔을 때 깜짝 놀랐죠. 제가 항상 하는 얘기입니다. 반 시작할 때마다. 학생인 줄 알았죠? 자, 제가 학원 강의를 굉장히 오래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물화생지 영역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전문가죠. 전문가. 일단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은 수업을 하면서 쉬는 시간에 바로 질문을 하셔도 되고, 우리 그 인터넷 게시판이 있죠? 게시판 쪽에다가 그 질문을 올려주셔도 학원 측을 통해서 답변을 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예전에 우리 그 봤던 친구들도 있고 같이 앞 클래스에서 수업을 했던 분들도 계시네요. 다시 보니까 너무 반갑다. 자, 일단 교재를 먼저 펴보시면은 제가 최대한 문제를 많이 수록을 했어요. 그리고 빈 공간을 많이 넣으려고는 했지만 빈 공간이 많이 안 생기네요. 포스트잇이나 아니면은 개별적으로 자기 노트, 좀 뭐 작은 노트 같은 거 있죠? 그거 준비하셔서 필요하신 부분은 정리를 옆에 메모를 하시고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제가 PPT를 좀 준비를 할게요. 우리 해보니까 PPT 있는 게 낫죠? 그냥 하는 것보다. 그죠? 자, 2013년 9까지 문제부터 풀이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교재는 다 펴셨나요? 자, 1번 문제는 우리가 굉장히 만만하게 생각하는 생물입니다. 그죠? 자, 1번. 가와 나는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 중 지질의 종류 두 가지를 나타냈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세요. 자, 가를 보면은 약간 성냥개비처럼 생겼죠? 머리 부분이 이렇게 동그래요. 다리 부분이 이렇게 휘어져 있고요. 자, 얘가 갑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아이는 글리세롤이랑 지방산이 있죠. 이렇게 지방입니다. 지방. 그러면 얘는 뭐죠? 사실은 둘 다 똑같은 지방이죠. 우리 그 영양소 할 때 3대 영양소 있었죠. 자, 3대 영양소 뭡니까? 3대 영양소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죠. 탄수화물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가 단당류, 이당류, 다당류 이렇게도 구분을 하기도 했었고, 단백질의 기본 단위는 뭐였죠? 아미노산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가 지방이라 하지 않고 지질이라고 해서 지질을 다시 또 나눴었죠. 어떻게 나누죠? 자, 우리 몸에 많이 먹으면 지방이 저장돼요. 그래서 뚱뚱한 사람들도 뭐 더위 더 탄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물론 제 얘기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 지질 같은 경우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지질은 중성지방이에요. 중성지방. 이 중성지방이 이렇게 생겼어요. 글리세롤에 지방산이 이렇게 세 개가 달려있는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질 또 어떤 거 있죠? 요런 아이들. 인이 하나 바뀌었죠. 자, 그래서 이런 애들 뭐라고 한다? 인지질이라고 얘기하고요. 하나 더 있습니다. 운동선수들 항상 이것 때문에 막 그 언론에 막 플레이 되죠. 뭐죠? 스테로이드. 자, 이렇게 세 가지가 다 지질에 해당이 돼요. 근데 우리는 이때까지 중성지방에 대해서밖에는 얘기가 사실 잘 안 됐죠. 자, 그래서 가의 그림은 뭐다? 인지질이고 나의 그림이 바로 중성지방에 해당이 됩니다. 자, 이제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 이제 맞는 것을 한번 골라볼게요. 자, 1번. 가는 친수성 머리와 소수성 꼬리로 되어 있다. 자, 우리 인지질 하면 중요했던 게 뭐죠? 인지질.
이거 어디에 쓰는 거지? 이거 어디다 씁니까? 세포막에 쓰죠. 세포막. 자, 우리의 세포막은 어떻게 생겼죠? 인지질 이중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인지질 이중층. 이런 인지질들이 요렇게 한 층 있고, 그 다음에 또 반대쪽으로 이렇게 한 층 있죠. 그래서 인지질 이중층 두 개 층이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중간에 이렇게 막 들어가는 게 있어요. 덩어리가. 이거 뭐였죠? 단백질이었죠. 단백질 무슨 역할 하나요? 자, 인지질이니까 기본적으로 지질이에요. 그죠? 지질. 그러면 우리 몸은 70%가 뭐다? 물이죠. 수용성 물질도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수용성 물질이 들어가려고 하니까 어때요? 머리 부분은 친수성이라서 괜찮은데 이 다리 있는 쪽들이 전부 다 지질이기 때문에 친수성 물질들이 통과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하자? 단백질을 통해서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죠. 자, 그래서 단백질이 물질의 이런 이동 통로가 되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1번 간은 친수성 머리와 소수성 꼬리로 되어 있다. 맞죠? 소수성이라는 말이 우리 지용성이라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자, 두 번째, 간은 피부 밑에 두꺼운 층을 형성하여 몸의 단열재 역할을 한다. 자, 요거는 누구에 대한 이야기죠? 중성지방에 대한 이야기죠. 피부 밑에 이렇게 지방층이 쌓이게 되면은 열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아줍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추운 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어때요? 일부러 이런 지방 섭취를 더 많이 하죠. 러시아 사람들이라든지. 그리고 북극곰을 생각해 보세요. 지방층이 어때요? 두껍죠. 네, 추운 데 사는 애들은 지방층이 굉장히 두껍습니다. 중성지방이죠. 세 번째, 나는 글리세롤과 지방산이 펩타이드 결합을 하나요? 아니죠. 펩타이드 결합 아니고 여기 공유 결합이죠. 펩타이드 결합은 누구? 단백질. 아미노산과 아미노산을 연결하는 이 결합이 펩타이드 결합이었죠. 자, 아미노산과 아미노산을 연결하는 결합이 펩타이드 결합이다. 자, 그리고 펩타이드 결합 어떻게 생겼죠? 아미노산은 전부 다 사실 기본적인 구조는 다 똑같이 생겼죠. 기본적인 구조는 똑같다. 자, 그런데 알킬기가 어떤 아이들이 이제 달렸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죠. 자, 이쪽에는 지금 아민기가 달려야 되죠. 자, 요렇게 해서 요 부분이 이렇게 물로 빠져나가면서 얘랑 붙으면서 펩타이드 결합이 만들어집니다. 자, 그래서 펩타이드 결합이라는 말은 틀렸고요. 자, 스테로이드 구조는 고리의 형태입니다. 고리의 형태.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이런 문제에서는 사실 지방 지질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다른 애들보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사실 지질에 대해서 잘 몰라요. 단백질은 너무 이때까지 얘기 많이 했거든. 중고등학교 때 진짜 신물나게 했습니다. 펩타이드 결합. 그죠? 엄청 중요하다고 강조를 많이 했었죠. 근데 상대적으로 지질은 여러분들이 잘 몰라요. 왜? 학교에서 강조를 별로 안 했거든. 자, 그래서 지질에 대한 이야기, 인지질과 그다음에 중성지방, 스테로이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고 기능이 조금 다르다는 거를 기억을 해두시고, 그다음에 우리 단백질하면 사실은 호르몬이라든지 아니면 효소의 주 성분에 해당되죠. 그러면 지질은 호르몬 성분 되나요? 되죠. 왜 되냐면 우리 성호르몬 있죠. 성호르몬은 지질입니다. 지질. 자, 거의 보통 우리 몸을 이루는 이 호르몬들은 단백질이 주 성분인 건 맞지만 성호르몬은 또 지질이 성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잘 알아두세요. 자, 이제 2번으로 가볼게요. 자, 다음 그림은 안정된 생태계에서 일어나는 물질과 에너지의 이동을 간략하게 나타냈습니다. 자, 지금 회색의 A 같은 경우에는 지금 태양으로부터 빛이 들어오고 있죠.
태양으로부터 빛이 들어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 에너지가 우리 지구에 있는 그 생태계로 들어오는 거예요? 나가는 거예요? 당연히 들어오는 거죠. 자, 그래서 회색은 지금 빛이 태양 에너지로부터 우리 지금 생태계 안으로 에너지가 지금 들어오는 것들을 얘기하고 있고요. 자, 우리 그 생산자, 1차 소비자, 2차 소비자가 있습니다. 우리 그 생태계 같은 경우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보면 어떻게 나눠보죠? 이런 무기적인 환경, 그죠? 무생물적인 요소들이 있고요. 무생물적 요소들 뭐 있죠? 여기 나와 있네요. 햇빛이라든지 토양, 공기, 그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무생물적 환경에 해당되고, 그 다음에 생물적인 또 아이들은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 이런 아이들이 있죠. 이렇게 두 가지로 크게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그 무기적 환경에 의해서 생산자, 식물이죠. 식물이 광합성을 통해서 여러 가지 영양분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고, 자, 이것들을 또 소비하는 1차 소비자, 2차 소비자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2차 소비자에서 가로 가게 되는데, 이 가는 마지막에 이 회색의 물질이 생태계 바깥쪽으로 나가버려요. 그죠? 자, 그럼 이건 뭘까요? 에너지가 지금 들어오는 게 아니라 나가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 나가버리는 거를 지금 가가 담당을 하고 있는데, 이 가의 역할은 뭘까요? 분해자의 역할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그 회색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가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것들을 표시를 했고요. 조금 진한 까만색은 물질이 이동을 하는 것을 나타냈죠. 이 물질은 이 그 생태계 안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순환을 해야 되죠. 자, 보기 1번 보겠습니다. 가에 적합한 생태계 구성 요소는 3차 소비자, 아니고 분해자. 2번, 1차 소비자는 태양의 빛 에너지를 화학 에너지로 전환해서 유기물 형태로 저장한다. 이거 맞나요? 아니죠. 생산자가 하는 역할입니다. 생산자. 다음 3번, A와 B 중 에너지의 이동을 나타낸 것은 A다. 맞죠? 생태계 내에서 최종 소비자 단계로 갈수록 이용 가능한 에너지 양은 줄어들게 됩니다. 자, 우리 그 생태 피라미드 혹시 보셨나요? 자, 이렇게 되죠. 생산자, 1차 소비자, 2차 소비자, 이렇게 가야 되죠. 항상 아래쪽에 있는 아래쪽 부분이, 하위 부분이 크죠. 위로 올라갈수록 어떻게 된다? 줄어들게 되죠. 그래서 에너지의 이동량은 감소하게 돼 있어요. 그죠? 왜냐하면 1차 소비자 같은 경우에는 생산자 풀 한 포기만 먹습니까? 아니죠. 우리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치킨 한 마리만 먹을 거예요? 아니죠. 엄청 많이 먹겠죠. 자, 그래서 1차 소비자가 소비하는 생산자 양이 엄청나요. 엄청 많아요. 그래서 생산자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 양은 이만큼이라도 1차 소비자한테 줄 수 있는 거는 그만큼 안 된다는 얘기예요. 100% 전달이 안 된다.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전달하는 양이 어찌 된다? 감소된다. 자, 그런데 그렇다면 이동하는 양은 줄지만 에너지 효율은 어떻게 될까요? 에너지 효율은 증가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효율이라는 건 어떻게 계산해야 돼요? 전 단계의 에너지 양에서, 그죠? 에너지 변화량을 따져야 되는 거잖아.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요 값은, 효율은 올라가게 됩니다. 전체적으로 이동하는 에너지의 양은 줄어들게 되지만 효율은 증가하게 되더라. 자, 그래서 이번의 정답은 3번. 자, 문제 3번 볼게요. 그림 가는 인슐린의 합성 및 분비 과정을 나는 건강한 사람과 당뇨병 환자를 비교를 했습니다. 옳지 않은 것을 고르세요. 자, 가를 보면요. 어떤 세포가 인슐린을 막 합성해서 분비를 하고 있죠. 얘는 누굴까요? 이자겠죠. 이자 속에 있는 랑게르 한 섬 속에 있는 뭐 베타 세포겠죠. 베타 세포. 자, 그래서 이제 인슐린이 분비가 됐습니다. 자, 그랬더니 건강한 사람한테 있는 이 그 표적 기관은요,
인슐린이 가서 어떻게 됐죠? 붙었죠. 그리고 포도당이 안으로 막 들어가고 있어요. 자, 우리 지금 이자, 즉 이자에서 지금 인슐린이 분비가 됐고요. 이 인슐린의 표적 기관은 어디죠? 표적 기관. 여러분, 우리 이 호르몬이라고 하는 애들은 특징이 뭐죠? 호르몬의 특징이 뭐죠? 적은 양으로도 뭐 할 수 있다. 우리 몸의 여러 가지 생리 기능을 조절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아무데나 가서 작용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이 호르몬이라고 하는 것은 분비가 될 때 특정 관으로 분비가 되는 게 아닙니다. 이런 걸 우리 뭐라고 하죠? 내분비샘. 자, 내분비샘에서 호르몬이 분비가 되죠. 우리 몸에 내분비샘 어디 있죠? 뇌하수체, 갑상샘, 이자, 부신, 생식기, 그죠? 자, 그래서 이 내분비샘이라고 하는 곳에서 호르몬이 분비가 되는데 얘는 분비관이 없죠. 분비관이 없어. 그럼 분비관이 없으니까 어디로 가야 돼요? 어디로 분비돼야 돼? 혈액으로 바로 분비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 몸에 혈액 안 흐르는 곳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흘러. 그러니까 호르몬이 여기 가서 작용하고 여기 가서 작용하고 하면 다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뭐가 있어야 된다? 표적 기관. 내가 가서 이 호르몬이 작용할 수 있는 기관이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표적 기관입니다. 자, 그러면 이 인슐린이라고 하는 호르몬은 표적 기관이 어디다? 간이죠, 간. 왜냐하면 우리 몸에 포도당 양이 많이 늘어났어요. 엄청 많아. 그럼 이거 어떻게 할까? 빨리 없애야지. 뭐가 없애든지, 그죠? 버리든지. 근데 버리는 건 돼요, 안 돼요? 버리면 그거는 병 걸린 거예요, 그죠? 당뇨병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포도당을 태워서 에너지를 막 내. 안 되면 어떻게? 저장해야지. 어디다가? 아주 일부 작은 양은 어떻게 해요? 간에다가 저장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형태로? 글리코젠이라는 형태로 저장을 할 수가 있죠. 그 저장하는 역할을 누가 해준다? 인슐린. 꺼낼 때는 글루카곤. 자, 그러면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림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우리 건강한 사람은 인슐린에 의해서 포도당이 간으로 막 들어가. 그러면 이제 글리코젠의 형태로 저장이 되겠죠. 그런데 나를 보니까 나는 당뇨병 환자의 간으로 이 포도당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고 있죠. 그리고 안테나 처럼 생긴 그 인슐린 세모 요거 부착됐어, 안 됐어? 안 됐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인슐린이 분비가 되긴 됐는데 지금 요 표적기관에 가서 작용이 돼요, 안 돼요? 안 되고 있죠. 요즘에는 이런 당뇨병이 좀 많다고 합니다. 우리 예전에는 인슐린 분비가 안 돼가지고 그래서 당뇨병의 사람들이 좀 많았잖아요. 이게 너무 좀 뭐라고 하지? 나처럼 이게 폭식을 많이 하고 이렇게 당이 너무 한꺼번에 올라가는 일이 반복이 되다 보면 이 당이 인슐린에 대한 저항성이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 이제 인식이 잘 안 되거나 아니면 변형이 되거든요. 그래서 요 사람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인슐린이 분비가 안 되기보다는 지금 작용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죠?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보기 1번. 정상 수준 이상으로의 혈당량 증가는 인슐린의 합성 및 분비를 촉진한다. 그렇죠? 혈당량이 지금 너무 많으니까 지금 저장해야 되는 거죠. 자, 2번. A에서 인슐린은 포도당의 세포 내 흡수를 촉진시킨다. 그렇죠? B의 경우 표적세포는 인슐린에 대하여 정상적으로 반응한다. 아니죠. A가 정상적이고 B는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간의 경우 인슐린은 표적세포로 흡수된 포도당의 글리코젠 전환을 촉진한다. 그렇죠? 간에다가 글리코젠이란 형태로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4번으로 가볼게요. 이제 4번부터는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유전. 자, 일단 유전에서는 염색체를 모르고서는 절대 문제를 맞출 수가 없죠. 염색체를 꼭 알아야 되죠. 자, 우리 염색체라고 하는 게 뭡니까? 뭐가 염색체예요? 염색체는 뭘로 이루어져 있죠? DNA와 유전물질 DNA와 단백질, 히스톤이라는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죠.
이 염색체 기본 단위는 뭐죠? 기본 단위는 뉴클레오솜입니다. 뉴클레오타이드는 들어봤는데, 그죠? 자, 뉴클레오타이드하고 뉴클레오솜은 같은 건가요? 아니죠. 뉴클레오타이드는 핵산의 기본 단위죠. 인산, 당, 염기, 핵산의 기본 단위가 뉴클레오타이드. 염색체의 기본 단위는 뉴클레오솜이죠. 뉴클레오솜. DNA하고 단백질이 뉴클레오솜입니다. 자, 그러면 이 염색체라고 하는 아이들은 우리가 항상 볼 수 있나요? 항상 볼 수 있어요? 아니죠. 뭐 할 때만 본다? 세포 분열할 때만. 세포 분열할 때만 나타나요. 평소 때는 이렇게 이제 실의 형태, 염색사의 형태로 존재를 하고 있다가 세포 분열할 때 되면 어떻게 되죠? 이렇게 뭉쳐지게 되죠. 응집이 됩니다. 응축이 됩니다. 자, 그래서 만들어진 게 염색체인데 이 염색체라는 애들은 이렇게 생긴 애들도 있고 이렇게 생긴 애들도 있죠. 그러면 A랑 B의 차이는 뭘까요? 이거 몇 개? 한 개. 이거 몇 개? 한 개. 똑같이 한 개죠. 근데 얘는 왜 한 가닥이고 얘는 두 가닥이에요? 복제했기 때문에. 한 가닥은 지금 복제가 됐죠. 그러면 1번 가닥이랑 2번 가닥은 내용이 똑같다 다르다? 똑같죠. 복제한 거니까. 1번, 2번은 내용이 똑같아야 된다. 자, 그리고 염색체는 종류가 어떤 애들 있죠? 성염색체, 상염색체 이런 아이들이 있는데 전부 다 쌍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염색체들은 EN이 46개죠. 자, 그래서 총 23쌍의 상동 염색체를 가지고 있는데, 자, 그러면요. 자, 요렇게 상동 염색체죠. 크기와 모양이 비슷한 한 쌍의 염색체. 상동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지금 4번 문제도 보니까 똑같이 생긴 애들이 두 개씩 있네요. 큰 거, 작은 거. 이렇게 있죠. 자, 근데 지금 보니까 여기에 기역, 여기에 니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디귿이 있죠. 이렇게 돼 있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보통 상동 염색체 상에서 서로 마주보고 있는 유전자를 뭐라고 했죠? 대립유전자. 대립유전자. 근데 문제 풀다 보면은 당황해서 아니면 아는 거 하나 나왔다. 빨리 풀어야지. 이렇게 해가지고 실수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지금 대립유전자 기역과 니은이라고 하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죠. 대립유전자는 기역과 디귿 혹은 기역과 니은과 디귿과의 관계를 얘기하죠. 왜냐하면 요거는 한 사람한테 온 거예요. 한 사람한테. 이게 아빠한테 왔으면 요거는 엄마한테 온 거죠. 아빠한테서 받은 이 염색체가 대립유전자일 수가 없죠. 대립유전자는 엄마 거, 아빠 거가 서로 마주보고 있어야 돼.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관계들이 대립유전자 관계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같이 볼게요. 4번. 첫 번째, 이 세포의 핵상은 EN이 8개다. 몇 개입니까? 4개죠. 4개. 자, 여기서 우리 핵상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핵상과 핵형 차이점 많아요. 핵상, 핵형. 자, 핵상이 2N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몇 배체나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N이냐, 2N이냐, 3N이냐, 몇 개씩 짝을 이루고 있냐 이거고요. 핵형은 핵형 분석 이렇게 얘기하죠. 핵형 분석. 핵형은 뭐죠? 염색체의 모양이라든지. 근데 모양까지는 많이 생각하는데 수는 생각을 잘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염색체의 모양, 수 이런 그런 것들은 전부 다 핵형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염색체들 쭉 나열하는 거 있죠. 남자 여자 해가지고 1번부터 22번 있고 성염색체 맞은 표시하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핵형 분석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자, 이 세포의 염색체 수는 4개. 이 2번이 일단 정답이네요. 자, 기역과 니은은 대립유전자 관계가 안 되고요. 기역과 디귿은 같은 정보가 아니에요. 그죠? 같은 게 아니죠. 그러므로 DNA 염기 서열이 어때요? 동일하지가 않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 5번으로 가볼게요. 자, 이 5번 유전 문제는 굉장히 친절하게 성염색체에 존재하는 이런 어떤 그 유전병이다, 이렇게 미리 얘기를 해줬습니다. 자, 까만색은 지금 병이 있는 사람이고요. 흰색은 병이 없는 사람이죠. 근데 지금 보니까 엄마가 병이 있네요. 자, 우리가 앞에서 공부할 때 어떤 얘기 했냐면, 지금 성염색체에서 어떤 이제 유전병이 유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X 아니면 Y겠죠. X 염색체 아니면 Y 염색체. 근데 Y 염색체는 문제를 낼 필요가 있다 없다? 문제를 낼 필요가 없지. 왜? 이건 남자밖에 해당이 안 되니까. 근데 지금 엄마가 병에 걸렸다는 걸 보니까 Y는 아니야. Y가 만약에 이제 그 유전병이 유전이 되는 염색체였다면 남자만 다 걸려야지. 그죠? 한성유전이죠. 아니란 얘기예요. 즉 X 염색체인 반성유전이란 얘기죠. 요겁니다. 자, 그러면 이 엄마가 병에 걸린 이유는 뭐죠? X 염색체가 2개다 이상해서 그런 거죠. 아빠는 정상이니까 XY 적어주세요. 자, 그 다음에 이 아들은 어때요? 엄마한테 무조건 X-를 받게 되죠. 그러므로 유전병이 있습니다. 우리 그 법칙이 있었죠. 엄마가 유전병이면, X 염색체 반성유전일 때 엄마가 유전병이면 아들 어떻게 된다? 100% 유전병이죠. 100% 유전병이다. 그리고 아빠가 만약 유전병이 있다면 딸은 100% 어때요? 최소 보인자죠. 최소 보인자. 자, 그래서 지금 요렇게 요 2명은 요렇게 유전자형을 적어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요 딸내미는 어때요? 이 딸은 어때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보인자겠죠. 보인자. 확실하게 100% 보인자겠지. 왜? 엄마한테 무조건 X-를 한 개는 이건 어쩔 수 없이 받아야 돼요. 아빠한테 깨끗한 X를 하나 받았으니까 이 사람은 보인자가 되죠. 자, 그래서 X, X-. 지금 병이 없습니다. 그죠? 이 딸은. 자, 1번. 잘 안 보이나요? 네. 자, 이 유전병의 유전자는 Y 염색체가 아니라 X 염색체의 존재를 하고 있고요. 아, 이게 떠서 안 보이는구나. 네? 가계도에서 어머니가 X', X'아니라 X', X라지만 정상적인 아들이 태어날 수 있는 아니면. 아, 맞네요. 죄송해요. 아,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이 문제를 만만하게 쉽게 봤네요. 아, 그러면 지금 이 X 정상 유전자가 열성이라는 얘기가 되네요. 죄송합니다. 자, 지금 이 유전자는 정상 유전자고요. 얘는 열성 유전자에 해당이 돼요. 그죠?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요거는 반성 유전에 해당이 됩니다. 반성 유전. 자, X 염색체 이상이 있고요. X 염색체 정상 이 염색체를 X라고 두고 열성이 나이, 그러니까 즉 유전병이죠. 이거를 열성이 아니라 정상 염색체, 그 다음에 유전병 염색체라고 할게요. 아직 요쪽이 지금 유전병 쪽이 우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성과 열성이라는 개념이 있죠. 자, 우성은 잡종일 때 표현이 되는 유전 그 염색체를 우리는 우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열성은 어떤가요? 드러나지가 않죠. 드러나지 않는 이런 유전자를 열성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죠. 근데 지금 보니까 이 엄마가 X-면 아들이 100% 유전병이어야 되는데 내가 내부로 얘기해 놓고, 그죠?
왜 그랬지? 자, 만약에 X-X'였으면 아들은 100% X-를 받아야 돼요. 근데 지금 X-를 안 받은 걸로 봐서 XY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엄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병이 있긴 있지만 깨끗한 X를 하나는 갖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돼요. 그러면 이 사람은 X 깨끗한 거 하고 X 프라임, X-를 가지고 있는데 X-를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 병에 걸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X와 X- 중에서 누가 더 우성이다? 유전병을 가지고 있는 이 X-가 지금 우성이다 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이 딸 같은 경우에는 X인지 X-인지 사실 요거는 좀 구분이 안 되네요. 그죠? 왜냐하면 아빠한테는 X를 하나 받았을 거예요. 요거는 아빠한테 온 거야. 근데 요 엄마가 X를 줬는지 X-를 줬는지는 지금 정확하게 알 수가 없네요. 자, 그래서 지금 이 아들은 XY, 이 사람은 지금 요 X-는 유전병 우성이니까 이렇게 돼야 되겠네. XX, 그죠? 아빠한테 X, 엄마한테 XY 되네. X-를 받으면 안 되네요. 왜냐하면 X-는 우성이고 유전병이니까요. 자, 그러면 같이 한번 볼게요. 이 유전병 유전자는 X에 존재를 하고 있고 이 유전병의 유전자는 그렇죠. 정상 유전자에 대해서 우성입니다. 이 철수 어머니의 이 유전병에 대한 유전자형은 동형접합. 동형이 뭐죠? 같은 것. 이형은 다른 것. 이 사람은 지금 이형접합에 해당이 되죠. 서로 다른 것. X와 X-가 붙어 있어요. 철수와 정상 여자 사이에서 자녀가 태어났을 때 모든 아들에서 이 유전병이 나타난다. 꼭 그렇진 않죠. 지금 그 철수와 정상 여자, 철수가 누구죠? 얘가 철수죠. 정상 여자는 XX로 표시가 돼야 되죠. 자, 이렇게 둘이 결혼을 했을 때 XX-, XX-, XY, XY 이렇게 자녀가 출산이 되겠죠. 자, 그래서 유전병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들은 유전병이 나타나지 않는다. 자, 그래서 정답이 2번. 자, 그 다음 6번으로 가볼게요. 지적 좋았어요. 자, 그 다음에 6번. 그림 가와 같이 일정한 전류 I가 흐르는 무한히 긴 직선 도선으로부터 거리가 R인 P점에서 자기장 세기가 B0로 측정이 됐습니다. 일정한 전류 I가 같은 방향으로 흐르는 무한히 긴 두 직선 도선이 그림 나와 같이 길이 2R만큼 떨어져 있습니다. 점 Q에서 자기장의 세기는 얼마일까? 자, 일단 직선 도선이 나오면요. 직선 도선은 마치 뭐처럼 작용한다? 지가 자석처럼 행동하죠. 그래서 주변에 뭐가 생겨요? 자기장이 생겨요. 자기장. 자, 그러면 이렇게 직선 도선이니까 이렇게 하나 그리고, 자, 우리 자기장은 어떻게 그려야 되죠? 엄지손가락 전류 방향, 4개 감아지는 손가락이 자기장 방향. 요렇게 돼야 되겠죠. 자기장이 이렇게 형성된다. 자, 근데 나 같은 경우에는 어떠냐면 2개가 있네요. 2개가. 자, I라는 전류가 역시 흐르고 있고 2개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R만큼의 거리가 서로 떨어져 있는 점에 Q가 있죠. 그리고 지금 가를 보면은 R만큼 떨어져 있는 지점, 여기서의 자기장이 B0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그러면 볼게요. 전류, 자기장 요렇게 들어가죠. 전류, 자기장 이렇게 들어가죠. 자, 그러면 지금 요 Q점에서 얘 때문에 얘를 1번이라 하고 2번이라 할까요? A라 하고 B라 할게요. 자, A 도선에 의해서 Q점에서는 지면으로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있고 B는 나오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있죠.
자, 그래서 서로 방향이 반대고 둘 다 거리가 r만큼 떨어져 있기 때문에 들어가는 방향으로 비제로, 나오는 방향으로 비제로. 자, 그러면 어떻게 되죠? 서로 상쇄가 돼버리죠. 그래서 합은 0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볼게요. 요 그림이 참 있었으면 또 좋았을 것 같은데, 그죠? 자, 우리 지금 그림을 보니까 요거는 뭐를 나타내는 거였죠? 돌림힘을 나타내는 거였죠. 돌림힘. 자, 여기 지금 그 P점에 5kg의 물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받침점으로부터 2m가 떨어져 있죠. 자, 그 다음에 그 X라고 하는 물체가 Q에 있고요. 1m 떨어져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옆으로 가면 2kg짜리가 R만큼 떨어져 있고 3m. 여기서부터 3m 위치에 지금 R 2kg이죠. 사실 이거는 굉장히 간단하기 때문에 돌림힘으로 풀어도 되고 질의 법칙으로 풀어도 상관없습니다. 질의 법칙은 뭐죠? 질의 법칙. 받침점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 있는 거랑 여기 있는 거랑 곱했을 때 어때야 돼? 같아야 되죠, 값이. 값이 같아야 되죠. 자, 그리고 돌림힘으로 계산을 하면은 R, 거리하고 무게 곱해주면 되죠. 어차피 얘네들은 다 이쪽으로 갈 거니까 이쪽으로 얘가 돌림힘이면 얘들은 이쪽으로 돌림힘. 이렇게 계산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두 개가 같다로 계산을 하면 되는데, 그러면 이쪽 편은 어떻게 해야 되죠? 5kg 곱하기 2m죠. 자, 이것은 이쪽 편에 있는 거랑 값이 같아야 돼요. 그러면 얘는 거리가 1m니까 x 곱하기 1 단위는 생략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얘는 2 곱하기 3 이렇게 해주면 되죠. 자, 그러면 x가 얼마가 돼야 되죠? 요거 6이니까 x는 4가 되면 되죠. 자,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8번으로 가볼게요. 자, 가와 나는 각각 고체의 에너지띠 구조를 나타냈습니다. 자, 고체는요, 요런 에너지띠의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전에 중간에 이제 원자 핵이 있으면 첫 번째 전자 껍질, 두 번째 전자 껍질, 세 번째 전자 껍질, 네 번째 전자 껍질 이렇게 가야 되죠. 그런데 얘네들은 왜 띠인데? 왜 띠지? 그죠? 왜 띠로 돼 있죠? 왜냐하면 고체이기 때문에. 원자 하나,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이거 배웠을 때는 전부 뭐예요? 기체 상태인 걸 가지고 얘기했죠. 원자 한 개였다고. 근데 얘네들은 어떠세요? 고체니까 원자들이 아주 빽빽하게 많이 들어가 있는 상태겠죠. 자, 그래서 서로의 에너지 이런 준위가 어찌 된다? 궤도가 겹쳐진다. 그렇기 때문에 띠의 구조를 가지게 되죠. 그래서 가장 마지막 전자가 있는 곳을 뭐라고 얘기를 했죠? 전자가띠. 그죠? 자, 그리고 얘네들이 이제 전도띠로 넘어갈 수가 있는데, 전도띠로 넘어갈 수 있는데, 이때 이 사이의 간격이 띠틈이었죠. 띠틈. 그러면 이 띠틈에는 전자가 존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여긴 안 된다. 왜? 여기에 해당되니까. 자, 그래서 이 띠틈이 넓으면 넓을수록 전자가 전이되기가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뭐죠? 반도체나 아니면 부도체에 해당이 될 거고, 얘네들이 굉장히 가까이 붙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죠? 전자가띠와 전도띠가 원자가띠 뭐 전자가띠 똑같습니다. 자, 전도띠가 여기 있는데, 그러면 여기로 바로 올라갈 수 있죠. 옆에 있으니까. 자, 그래서 이런 경우 뭐다? 도체다. 얘는 반도체나 혹은 부도체라고 얘기를 한다면 여기는 도체가 되겠죠. 자,
그러면 같이 한번 볼게요. 기억, A는 전도띠이다. 그렇죠. A는 전도띠가 되겠습니다. 이 띠틈이 좁으면 좁을수록 훨씬 더 전이 되기가 쉽고요. 반도체는 나에 속한다. 자, 반도체는 가에 속하겠죠. 나는 도체에 해당됩니다. 아예 전도띠가 붙어 있어요. 자, 가보다 나의 전기 전도도가 더 높다. 그렇습니다. 도체는 전류가 잘 흐르는 거죠. 정답은 2번이 되겠죠. 자, 이제 9번으로 가볼게요.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세요. 저는 이미 걸렸습니다. 우리 주말 동안에 조카가 와가지고 나한테 감기를 옮겨놓고 갔어요. 그래서 사실 지금 잠을 많이 못 잤어요. 계속 콧물이 줄줄 흘러가지고 다음 주에는 꼭 다 나아가지고 완벽한 컨디션으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9번. 그림 가는 단색광이 입사가 세타 제로로 매질 1에서 매질 2로 입사를 했어요. 당연히 매질 1과 매질 2는 서로 다른 물질이겠지. 왜? 왜냐하면 경계가 있으니까. 서로 다른 물질이니까 당연히 경계가 있죠. 자, 여기가 매질 1, 매질 2입니다. 매질 1, 매질 2. 자, 수직으로 서은 끈이 뭐다? 그 선이 법선에 해당이 되고요. 법선. 자, 그 다음에 지금 들어오고 있죠? 자, 여기서 경계면에서 부딪혀 되돌아 나가면 뭐죠? 반사. 부딪혀 되돌아 나가면 반사고, 서로 다른 물질 쪽으로 건너가면 뭐죠? 건너가면 굴절이 되죠. 자, 근데 굴절이 일어나게 될 때 입사가 매질 1과 2가 다르면 이때 들어가는 입사각과 굴절된 굴절각은 당연히 다르겠죠. 당연히 다르겠죠. 그런데 우리 그 뭐라고 했었냐면 앞에서 전반사라고 하는 개념이 있었습니다. 그죠? 전반사. 전반사는 뭐였죠? 전부 다 반사되는 거지. 왜 전부 다 반사되죠? 어디에서 어디로 갔을 때? 어디로 갔을 때? 자, 속력이 느린 매질이 있고 빠른 매질이 있어요. 그죠? 그러면 우리는 각도가 크면 클수록 뭐라고 얘기를 해요? 빨라요, 느려요? 빠르죠? 자, 여기다가 다시 하나 그려볼게요. 자, 여기는 공기고 여기는 물입니다. 그러면 빛이 들어갔을 때 이렇게 들어갔죠? 그죠? 그 물 속으로 들어갈 때 어떻게 돼요? 이렇게 꺾이게 되죠. 자, 공기에서 진행할 때가 빨라요? 물로 진행할 때가 빨라요? 공기가 더 빠르죠? 공기가 더 빠릅니다. 그러면 각도 볼까요? 여기가 입사각, 여기가 굴절각이죠. 공기에서 들어온 입사각의 각도가 어때요? 더 크죠? 물로 들어갔을 때 굴절각 각도 어때요? 작죠? 각도가 크면 클수록 어때요? 빨라요. 빠르다. 잘 안 보이죠? 빠르다. 그리고 물로 들어가니까 어떻게 됐죠? 속력이 느려졌죠. 이런 굴절 자체가 일어나는 원인이 뭐 때문이에요? 매질에 따른 속력 차이 때문이죠. 자, 그래서 여기는 빠른데 여기는 느려지기 때문에 꺾이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게 바로 굴절이에요. 그죠? 근데 느려지니까 어떻게 되죠? 각도가 작아지게 되죠. 각도가 작아집니다. 그런데 전반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가 훨씬 더 빠른 매질이었어요. 빠른 매질. 그런데 지금 이쪽으로 와보니까 매질 1번, 2번으로 와보니까 여기가 각도가 더 크죠. 그럼 지금 누가 더 빠르다는 얘기예요? 매질 2가 더 빠르다라는 이야기예요. 그죠? 자, 우리는 매질을 크게 밀한 매질과 소한 매질로 나눕니다. 밀하다 느낌이 어때요? 빽빽한 느낌 들죠? 소하다 헐렁헐렁한 느낌 들죠? 자, 그래서 어디에서 더 잘 지나갈까? 빽빽하면 지나가기가 어때요? 힘들죠? 그러니까 밀한 매질이 어때요? 지나갈 때 느리다. 밀한 매질 느리다. 빠른 거는 소한 매질이다. 소한 매질. 그럼 전반사는 언제 일어나죠? 밀한 매질에서 소한 매질로 갈 때. 밀한 매질에서 소한 매질로 갈 때.
요때 전반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 전반사는요. 이게 각도가 입사각이 커지면 굴절각도 어떻게 돼야 돼요? 같이 커져야 되죠. 입사각 커지면 굴절각 커지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입사각이 만약 이렇게 커졌잖아요. 그러면 굴절각도 이렇게 더 커져요. 입사각이 커지면 굴절각은 당연히 커지는 게 맞습니다. 그럼 입사각 작아지면 굴절각도 작아져야지. 근데 이 둘이가 항상 30도면 얘도 30도 해야 되는데 그건 아니라고. 왜? 서로 다른 매질이니까 속력이 다르다 있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 만약에 이 입사각이 자꾸 커지게 되면 굴절각도 자꾸 커질 거 아니야. 그러면 굴절각 자꾸 커지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 들어오면서 나가지 않고 이렇게 이 안에서, 이 매질 안에서 다시 반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전반사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 전반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어디에서 어디로 갈 때? 밀한 매질에서 소한 매질로 갈 때, 요때 통과 안 되고 다른 매질로 나가지 못하고 다시 안으로 들어오는 이런 현상이 생깁니다. 보세요. 요거는 여기가 소한 매질이고 여기가 밀한 매질이잖아요. 이건 어때? 들어가니까 안으로 들어갔죠. 다른 매질로 들어갔죠. 이거는 그럼 전반사 된다 안 된다? 안 되지. 자, 전반사가 일어나려면은 항상 밀한 매질에서 소한 매질로 가야 돼요. 즉 느린 매질에서 빠른 매질로 이렇게 가야지만 전반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됐죠? 소한돼서 밀로 가는 거는 전반사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요 경우에만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그 가 그림을 보게 되면 지금 매질 1보다 매질 2가 굴절각이 더 어때요? 더 크죠? 더 크죠? 요렇게 딱 들어왔을 때, 요렇게 들어왔을 때 직선금은 요렇게인데 조금 더 올라와 있잖아. 그러니까 지금 굴절각이 입사각보다 더 크다라는 얘기가 돼요. 여기까지 됐어요. 자, 그러면 지금 그 매질 2번이 훨씬 더 소한 매질이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 이런 경우에 지금 그 세타 제로가 더 커지면 전반사 일어날 수 있다 없다? 일어날 수가 있지. 그죠? 여기까지 됐죠? 자, 그 다음에 나를 볼게요. 나는 1번이랑 3번 매질을 지금 연결을 해놨습니다. 자, 근데 보니까 이게 지금 굴절한 모습인데 전반사가 일어났죠. 나는 지금 전반사가 일어났죠. 자, 그렇기 때문에 1번 매질이 어떤 매질? 계속 밀한 매질이고 3번 매질이 지금 소한 매질이다. 상대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근데 똑같이 각도가 세타 제로인데 각도는 누가 더 커요? 3번 매질에서 지금 각도가 2번보다 훨씬 더 크죠. 2번 매질에서보다 3번 매질이 굴절했을 때 각도가 훨씬 더 크죠. 그러면 지금 매질 1, 2, 3 중에서 제일 빠른 거 누구다? 3번이 지금 제일 빠르다는 얘기가 되는 거지. 그죠? 여기까지 됐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매질 임계각을 세타 그 1번에서 3번으로 진행할 때 임계각이 세타 1, 매질 2에서 3으로 진행할 때 임계각을 세타 2라고 이야기를 할 때 옳은 것을 골라보자. 자, 우리 그 각도가요. 지금 제일 큰 거는 누구죠? 세타 2가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 반대로 됐네요. 자, 그 다음에 그 3번을 보면 세타 1은 1번에서 3번으로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당연히 세타 제로보다 어때요? 그 세타 1이 이미 지금 전반사가 일어났죠. 나는 이미 전반사가 일어났으니까 세타 제로가 조금 더 각도가 클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세타 1이 지금 그 임계각에 해당이 되잖아요. 근데 이미 전반사가 일어났으니까 임계각보다 더 큰 값이다. 이미 전반사가 지금 일어났습니다. 나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임계각보다 지금 각도가 어때요? 더 큰 상태예요. 여기까지 됐나요? 자, 그렇기 때문에 세타 1이 지금 더 큰 게 되고요. 그 다음에 세타 2 같은 경우에 지금 매질 3번이 훨씬 더 어때요? 더 속도가 빠른
1번, 2번 차이보다 2번, 3번 차이가 훨씬 더 큽니다. 각도를 비교해 보면요. 지금 얘는 요만큼인데, 그죠? 얘는 이만큼이잖아요. 이만큼. 그러면 얘랑 얘 차이보다 얘랑 얘 차이가 어때요? 더 크죠? 2번과 3번의 차이가 더 크죠? 자, 그렇기 때문에 세타 1보다 세타 2가 더 크다고 해야 맞습니다. 정답이 3번이 되겠죠. 자, 2번에서 3번으로 갈 때 지금 각도가 더 커졌어요. 2번과 3번의 각도 차이가 더 큽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으로 가볼게요. 10번도 여러분들이 별로 좋아하진 않는 문제예요. 이런 충격량이 나오면 방향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자, 우리 지금 물리 영역에서는 금방 봤었던 우리 전반사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강통신 부분하고 다 연결돼 있기 때문에 이 전반사 부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충격량, 운동량 부분도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자, 10번을 같이 한번 볼게요.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 그래프를 보게 되면 자, 직선상에서 운동하는 A, B의 충돌 전후의 위치를 시간에 따라 나타냈습니다. 근데 지금 A 같은 경우에는 위로 올라가고 있는데 위치 변화가, B는 어때요? 밑으로 내려오고 있죠. 그러면 지금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죠? A는 이렇게 가고 있는데 B는 이렇게 지금 오고 있는 거죠. 이런 상황이에요. 맞나요? 자, 그러면 이렇게 지금 움직이다가 둘이 충돌했네. 충돌하고 나서 어떻게 됐죠? 충돌하고 나서 A와 B가 서로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네요. 왜냐? 그래프의 모양을 보니까 지금 다 어때요? 시간 쪽을 보니까 위치가 점점 여기를 0이라 뒀을 때 0에서부터 점점 플러스 쪽으로 가고 있죠. 자, 그래서 둘이는 이제 충돌한 후에 같이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A 같은 경우에 처음 2초일 때 위치 변화가 얼마만큼 생겼죠? 2초 동안 위치 변화가 4만큼 생겼죠. 자, 그럼 우리 지금 A의 속도 계산할 수 있다 없다? 충돌 전 속도 계산할 수 있죠? 얼마입니까? 2분의 4니까 2네요. 2. 자, 그 다음에 B는요. 점선 B 반대 방향으로 2초 동안 2m 왔네요. 자, 그러므로 B는 앞에 뭘 붙여야 된다? 마이너스. 이게 중요하죠. 마이너스 1m/s의 속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죠. 자, 충격량, 운동량에 해당이 되니까 속도라고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충돌을 했습니다. 충돌하고 나서 A는 어떻게 됐죠? 2초에서 4초까지 2m만큼의 위치 변화 생겼죠. 그러므로 충돌하고 나서 속도는 1m/s. 그 다음에 B는요. 2초 동안 4에서부터 10까지 갔어요. 그러면 6만큼 변화량이 생겼죠. 그러면 2분의 6이니까 3m/s네요. 자, 여기까지 됐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보기를 보고 맞는 것만 골라보도록 할게요. 자, 충돌 시 A가 받는 충격량의 크기와 B가 받는 충격량의 크기는 같다. 당연한 거죠. 당연한 겁니다. 우리 기초 이론반 수업할 때도 얘기를 한번 드렸는데, 우리 예전에 요즘 인스타에 또 다시 화제가 되고 있던데, 예전에 국민경차가 있었죠. 티코라고. 티코하고 그랜저가 충돌했어요. 그죠? 자, 누가 더 충격량을 많이 받았나요? 똑같죠? 그죠? 똑같습니다. 항상 서로 주고받은 건 같아야 돼요. 왜? 작용 반작용의 개념으로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랬으면 티코는 왜 부사지는데? 그랜저는 말정한데. 그죠? 그거는 우리가 뭐라고 얘기했었죠? 까먹으셨구나. 가속도의 차이다. 뭐 그렇게 얘기를 드렸었습니다. 자, 어쨌든 충격량 크기는 다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억은 맞고, 그 다음에 니은 A의 질량은 B의 질량의 4배이다. 자, 이거 이제 계산을 좀 해봅시다.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되냐면요. 우리 이런 충돌이 있을 때는 무슨 법칙이 있었죠?
운동량 보존, 그죠? 운동량 보존이 있었죠. 자, 운동량 보존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A의 질량과 B의 질량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각각 A, B라고 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 아이의 충돌량, 그 운동량은 얼마죠? 운동량 2A 곱하기 2죠. A 곱하기 2. 얘는요. 마이너스 조심해야 되죠. 마이너스 B 곱하기 마이너스 1입니다. 그럼 충돌하고 나면 어떻게 되죠? 이 운동량 보존이라는 게 뭐예요? 충돌 전의 운동량의 합과 충돌 후의 운동량의 합이 같아야 된다. 그 얘기거든요. 그러면 A는 역시 A 곱하기 1. 얘는 이제 마이너스 필요 없죠. 방향이 같아졌으니까. B 곱하기 3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계산을 좀 해보면 되죠. 2A 마이너스 B는 A 플러스 3B. 자, 요거 풀어보세요. 그러면 얼마가 나와요? B는 이쪽으로 옮기고 이쪽으로 옮기고 하면 A는 4B가 되죠. 자, 그러므로 A와 B의 비율은 몇 대매? 4대 1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A의 질량이 4배 더 큰 게 맞죠? 자, 디귿 A와 B의 운동 에너지의 총합은 충돌 전과 후에 동일하다. 그런가요? 자, 우리 운동 에너지는 보존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죠? 운동량은 항상 보존이 돼야 되지만 운동 에너지는 보존이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되나요? 계산 그냥 하면 되죠. 자, 여기서의 운동 에너지 얼마죠? 자, 여기서는 속력입니다. 빠르게만 계산하면 돼요. 부호 생각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곱하기 요거 그냥 4대 1이니까 4, 1로 넣으세요. 4 곱하기 2의 제곱. 그죠? 근데 요것도 2분의 1 곱하기 질량 여기서 그냥 1로 둘게요. 1 곱하기 속력 1의 제곱. 여기도 마찬가지. 2분의 1 곱하기 질량 4 곱하기 1의 제곱. 2분의 1 곱하기 질량 1 곱하기 3, 3은 9. 3의 제곱. 그죠? 요렇게 해서 두 개 더 했을 때 값이 같냐? 그 말이에요. 안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완전 탄성 충돌이 아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운동 에너지 보존은 되지 않습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쉬는 시간은요. 일단 1회를 일단 다 풀이를 하고 중간에 잠깐 쉴까요? 힘들죠? 얼굴이 조금 그래 좀 힘들어 보이시는 분들도 계셔가지고 지금 중간에 잠깐 쉴까 아니면은 한 해가 끝나면 쉴까 했는데 그러면 5분만 쉬었다가 다시 하도록 할게요.